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크리에이션의 여러 가지 뭐 기능들도 이제 알아보고 효과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청소 활동과 또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좀 연결시켜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사회 현상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지치진 않으셨죠? 네. 네. 여러분 수업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틀어놓지만 마시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청소년 활동의 레크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레크레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좀 다섯 가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청소년 활동에서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히 청소년들과 즐겁게 노는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소년 활동에서의 레크리에이션은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만들어내고 또 사회성을 키우고 또 나아가서 좀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들까지 좀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핵심 기능은 바로 전인적 성장의 기능입니다. 뭐 에임이나 뭐 에릭슨, 라르슨, 뭐 여러 학자들이 이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강조해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르슨이라는 학자는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활동, 어, 이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인적이라는 말은 뭐 지식만 쌓거나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뭐 사회적 뭐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 성장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들이 청소년 활동에서 같이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체 발달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말에 뭐 체육 관련된 뭐 스포츠 활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체력과 운동 능력을 기르게 되고요. 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 정서 발달은 뭐 취미나 차기적 활동, 뭐 음악이나 미술, 뭐 봉사활동 같은 뭐 이렇게 그런 활동들에 이제 몰입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제 뭐 자아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확립하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 생겨나서 건강하게 이제 자라난다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 발달인데요. 혼자가 아닌 이제 팀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 속에서 사람들과 이제 부대끼면서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의사소통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레크레이션은 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율적인 학습의 장이기도 하고요. 지덕체를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인, 진짜 말 그대로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가장 완벽한 통합적 경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화 기능인데요. 먼저 이제 또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혼자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캠프 활동이나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던가 협동 게임을 한다던가 등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또래 관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좀 그런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친밀감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좀 친해졌다라는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함께 어려움도 이겨내기도 하고 어느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부분은 반두라의 그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반두라는 인간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행동을 배운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레크레이션 활동이 바로 이 이론에 좀 부합되는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심리나 이런 과목에서 이제 이런 학자들의 이론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론만 배우니까 이제 이 이론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인데, 오늘 이제 반두라, 아까 나왔던 이전에 여가에서 나왔던 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반도라는 어쨌든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고, 인간은 관찰하고 모방하고 그 강화하는 학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관찰하고 모방하는 롤모델을 보고 동일시 여기고 자신의 행동으로 내면화시키는 거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리더의 행동들을 보고 관찰을 하죠. 그리고 직접 활동에 참여하면서 따라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칭찬이나 성취감이라는 긍정적 강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찰하고 참여하고 강화하는 이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복잡한 사회적 기술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히는데 아주 효과적인 이론이라고,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선배들과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과정이 있다면 후배들은 그 롤모델을 보고 관찰하게 되고 모방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는 롤모델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예방과 해결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를 조금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중2병, 이거를 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은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죠. 근데 그 에너지가 갈 곳을 잃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칫 위험한 길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게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방과 후에 친구들과 이제 뭐 예를 들어 농구 시합을 하거나 주말에 이제 좀 청소년 활동을 참여한다던가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던가 아니면 뭐 센터 뭐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에서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치면 그런 활동에 몰입하는 것들이 청소년 활동 레크레이션 기능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전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에서부터 좀 벗어나게끔 하고 그걸 지켜줄 수 있게끔 하는 큰 가장 튼튼한 좀 울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청소년 활동의 레크레이션 기능이라고,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의 향상의 기능도 있는데 레크레이션은 단순히 좀 문제를 막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고 적극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청소년들은 일상의 새로운 활력과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나도 할 수 있어.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뭐. 뭐 이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만족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또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나는 누구일까?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좀 방황하거나 좀 이유 없이 우울감으로 또 요즘 은둔 고립 청소년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청소년들에게 또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조금 몰입하는 경험을 줘서 좀 상담을 맨날 받는 것보다 그런 활동에 몇 번의 활동이 조금 더 효과적인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행복동의학교, 그러니까 서울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은둔 고립 그리고 좀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동해학교라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상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활동하고 밥도 먹고 해서 문화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문제 예방에서 좀 벗어나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기능들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교육적인 기능은 레크레이션은 좀 체험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캠프에서 친구들과 좀 또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동 과제를 뭔가 한다든지, 그리고 뭐 현장에 어디를 방문해서 뭐 견학하는 과정들에서 이제 뭐 지식을 배운다든지 보고 듣는 그런 지식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실제 경험 속에서 진짜 문제 해결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게 되는 그런 활동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좀 교과서를 뭐 수백 번 글로만 읽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배우는 체험적 학습이 정말 중요한 교육적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청소년기에 악기를 배우거나
뭐 요리 동아리에서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한다거나 뭐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함께 만들어 보는 뭐 이런 경험들은 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좀 시도해보는 그런 아주 건전한 평생 교육의 씨앗이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2분의 또 이론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콜브의 경험학습 사이클입니다. 이 콜브의 경험학습 사이클은 좀 학습자의 내부에서 경험이 지식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표를 보듯이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 경험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리뷰하고 돌려보고 하는 과정, 성찰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추상적 개념화를 하게 되는데요.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추상적 개념화를 하면서 이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좀 되는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되고 개념화가 되고, 그게 바로 다시 실험으로, 능동적인 이제 실험으로 배웠던 것들을 개념화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러면 이 경험했던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경험을 실천하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환류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능동적 실험 수행을 하고 다시 구체적 경험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디벨롭 되면서 이제 다시 구체적 경험을 하고 다시 그거에 성찰적 관찰을 하고 추상적 개념화가 되고 또 능동적 실험을 하고, 또 이런 사이클이 경험학습 사이클이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은 이런 교육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올림피아에서는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 바치는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것이 올림픽의 기원인 올림피아 경기입니다. 성지 올림피아의 웅장한 신전과 경기장에는 4년에 한 번 다양한 도시국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그야말로 무기만 없는 전쟁이라 경기 중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무려 100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은 지금의 올림픽과는 여러모로 달랐는데, 제일 특이한 건 선수들이 훈련할 때도 경기를 뛸 때도 알몸이었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은 경기나 운동 전에 올리브유를 나체에 발라서 피부가 윤기 있고 건강해 보이도록 했죠.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신체 단련은 중요한 의무였고, 그들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나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목적은 완벽히 단련된 신체를 가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겨루는 모습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영광을 얻은 단 한 명의 우승자는 제우스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인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금메달리스트, 아이돌, 재력가, 신의 집합체 정도로 통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그저 올리브 나뭇가지로 엮은 올리브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인에게 올리브는 아주 신성한 식물인데요. 우승자의 수수한 올리브관은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 뒤쪽 신성한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것으로 우승자에게 즉각 영원한 명성을 부여했습니다. 상이 너무 검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승자는 자신의 출신 도시의 금이 환영에서 아낌없는 보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올림피아 제전에는 아무나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 혈통의 남성이어야 했고 신에 대한 불신행위가 없어야 했으며 조금의 흠이라도 보이면 탈락됐습니다. 여성은 선수 자격은커녕 구경조차 금지돼서 관람하다 걸리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레크레이션은 우리가 지금 즐기는 형태 그대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계속 그 모습들이 바뀌어 왔는데,
우리가 영상에 먼저 봤던 대로 고대시대, 기원전 수천 년부터 한 5세기 초까지를 이제 고대시대라고 통칭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봤던 그리스 올림픽이죠. 그 기원전 뭐 776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뭐 축제 일부로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했고, 이게 종교적이고 되게 제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체육과 축제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가와 오락이 이렇게 막 좀 격하지만 좀 사람들이 신을 좀 우상화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로 오면서 콜로세움에서의 경기, 그리고 검투 경기, 마차 경기 같은 집단적이고 좀 관람하는 형태의 레크레이션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레크레이션은 공공오락과 신체 활동이 좀 결합된 사회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 시대로 근데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신 중심의 엄격한 종교사였죠. 그 카톨릭 로마 제국이 이제 세계를 조금 다스리다 보니 즐기는 것 자체도 좀 죄악으로 여겨지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레크리에이션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주로 농민들의 소박한 종교 축제나 전통 민속놀이의 형태로만 명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과 자연을 중심으로 한 생존과 의뢰의 놀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휴머니즘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기를 근대 레크리에이션의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족과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사교 모임이 열리고요. 그리고 음악회와 무도회, 그리고 사냥, 그리고 이때 이제 스포츠들, 크리켓이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과 문화가 드디어 이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변화는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공장의 기계화와 도시화로 노동시간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휴식이라는 권리를 그러니까 여가권을 보장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가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YMCA나 YWCA 같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축구나 야구와 같은 근대 스포츠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조직적인 여가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레크레이션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서 좀 이렇게 노동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이제 노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보편화된 삶의 질, Quality of Life라는 QOL 줄여서 그 개인의 삶의 질과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는데, 즉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발전까지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활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ITC 기술이 이제 최근에 발달하고 AI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또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나에게 딱 맞는 개인 맞춤형 레크리에이션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와 관련된 레크레이션도 이야기 수업 시간에 했지만, 예전에는 마을 축제나 운동회 같은 좀 오프라인 중심의 레크리에이션이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고, AI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들이 결합된 완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크레이션 영역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자연환경인데, 여러분은 자연 속에서 경험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 산책길을 걷는다든지,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간다든지, 혼자 멍하니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억들이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와 같은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들. 요즘 최근에 어느 회사에서 자연 속에서 꿀잠을 자는 대회도 열리게 되고, 요즘 또 산책 감도를 또 측정하면서 하는 것들도 좀 유행하게 되면서, 단순히 레크레이션을, 이런 경치를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좀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과정으로 좀 자연 속에서의 레크레이션의 의미가 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에요. 학교나 동네 커뮤니티 센터,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울리는 모든 공간이 이런 사회적 환경에 해당이 된다. 우리 청소년 센터나 청소년 시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영역의 핵심은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소속감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환경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인공적인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여가 시간에 어떤 공간에 좀 자주 가시나요? 아마도 영화관도 많이 가실 거고, 분초가 같은, 발음을 잘해야죠. 분초카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것들도 갈 텐데, 그런 공간들이 이 인공적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체육관이나 놀이공원, 박물관, 극장처럼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레크레이션 활동을 말하는데, 스포츠 경기를 하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놀이기구를 타고 하는,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푸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적인 환경의 영역은 요즘 도시가 많이 발달되면서 아파트와 빌딩 숲이라고 말할 정도로 현대사회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적 환경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레크레이션에 참여를 하게 되나요?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간을 쓰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입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될 때 느끼는 즐거움, 친구나 가족과
그런 유대감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레크레이션의 참여 동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성취와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좀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감정적, 마음의 평화를 좀 찾고 싶어하는 심리적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과 창의성에 대한 갈증을 통해서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창작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순수한 즐거움 그리고 재미, 이런 것들을 다른 이유 필요 없고 난 즐거움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는 거야, 뭐 이런 몰입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청소년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한 발달을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이게 바로 건전한 레크레이션 경험이 필요한 이유일 것 같고, 특히나 청소년들이 뭐 학업 스트레스나 디지털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레크레이션 경험이 심리적 회복이나 뭐 신체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자로서 또 활동하게 된다면 단순히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장을 설계하는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이란 여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에게 의미도 있고 발전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수용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레크레이션의 5가지 핵심 요소, 자발성, 여가성, 만족감, 가치성,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오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레크레이션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레크레이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문화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크레이션, 다시 만들다.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남는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살펴보고 관계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토론해보기. 10년 뒤에 여러분이 지도했던, 만났던 청소년이 그때 그 활동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활동을 기획했던 청소년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어떤 청소년 지도사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내용을 토론해보기에 남겨주시면 함께 또 내용들 확인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제 목소리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또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같이 또 즐겁게 또 만나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너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